미국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 담당관은 지난 12일 NBC와의 대담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인하며 경제의 회복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와 다른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률 곡선 역전과 같은 경기 침체 지표는 몇 달간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금리시장 참여자들은 은행 혼란이 단기 경기 침체를 촉발할 위험에 대해 가장 우려하나 실리콘밸리은행 SVB이 실패한 지 2달이 지난 지금도 큰 영향에 대한 증거는 놀라울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치우스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는 거의 250만 개 감소했으며 이에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치우스는 시장이 너무 낙관적인 금리 전망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실업률은 4%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며 기본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천천히 내려갈 것이며 연준 관리진들은 2024년까지 금리를 제한 수준으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에 대한 전망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분명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경계심을 높이고 각종 전망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강수정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화요일에 간병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가족 간병인을 지원하며 보호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50여 개에 달하는 저렴한 의료 옵션을 연방정부에 확대하는 지침이 담긴 행정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의료법안 옵션이 서명됨에 따라 간병인의 대우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을 관장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정책 고문인 수즌 라이스는 성명을 통해 이 나라의 보육 및 장기 요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 집약적이며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균형적으로 여성과 유색인종, 이민자인 돌봄 종사자들은 가장 중요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수정 기자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바이든의 명령을 대통령이 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취한 가장 포괄적인 행정 조치 세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날 서명된 법안 내용을 보면 연방 근로자의 경우 이 명령은 연방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보조금 프로그램이 보육 및 장기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기관에 지시합니다. 또한 연방인사관리국은 보조금 정책을 검토하고 기관이 보육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지시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방부는 이 명령을 통해 군 시설에서 보육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 명령은 제향군인 부서에서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제향군인들을 위한 재택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HHS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받게 됩니다. 아울러 5세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교사와 직원에 대한 급여와 혜택을 늘리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하게 됩니다. 현재 이 교사들의 연봉은 연평균 35,000달러입니다. 또한 간병인을 관장하는 노동부의 경우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직원 계약서 샘플을 게시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보육 분야에서 이미 지출되고 있는 연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로 일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따라 HHS는 메디케이드 기금을 활용하여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재택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재택간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도록 지시받습니다. 또한 주가족 간병인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적인 도움을 포함하는 새로운 치매 치료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지시받게 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은 고품질의 저렴한 보육, 유치원 및 장기간호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요구했으며 이 명령은 백악관과 의원들이 여전히 예산을 협상하는 동안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의 예산에는 보육 및 개발 블록 보조금의 90억 달러, 헤드스타트의 131억 달러, 빈곤 지역 아동을 위해 학교 또는 지역 사회 기반 환경에서 무료 고품질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보조금 5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강수정이었습니다. 전 회장의 공금 횡령에 따른 내용을 겪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단체인 광복회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일 광복회에 따르면 광복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대 광복회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오는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5월 4일 공고했습니다. 선거는 5월 25일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회는 지난해 2월 김원웅 전 회장이 횡령 등 의혹으로 중도 사퇴한 이후 지도부 구성에 난항을 겪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광복회장 선출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거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5월 25일 실시될 광복회장 선거에는 모두 6명의 독립운동가 자손이 출마한 가운데 이종찬, 이형진, 장옥권 후보의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광복회 선관위는 5월 11일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호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회장 후보자 기호 1번은 조일래, 조소왕 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차지했습니다. 기호 2번은 이동진 전 서울시 지부장으로 독립운동가 이일성 선생 손자이며 3번은 이형진 한국광복군 기념사업회장이 당첨됐습니다. 이후 4번으로는 차이식 선생의 손자인 차창규 전 사무총장이 됐으며 5번으로는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출마합니다. 기호 6번은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장옥권 전 회장이 선택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출마의 변을 밝힌 사람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현저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위기를 기회로 광복회의 새 빛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광복회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헌정회 회장을 비롯해 최재형,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이상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광복회 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장옥권 전 광복회장도 이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장 전 회장은 출마 회견에서 광복회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정신적 중심이 되겠다며 광복회원의 권익 보호와 광복회의 온전한 정상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일래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이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독립운동가 조소왕 선생의 두 번째 동생인 조용한 선생의 손자입니다. 그는 조소왕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이 이룩한 독립정신을 계승받아 새로운 삼균 정신으로 광복회를 부흥시키고 전국 광복회원의 수건과 희망을 꽃 피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22대 광복회장으로 당선됐으나 광복회원들과 면담 도중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일부 회원을 위협한 혐의로 고소돼 지난해 10월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광복회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진 대의원이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내용이 계속되자 법원은 최광유 변호사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한편 박종은 광복회 선관위원장은 후보들에게 깨끗한 선거 규정을 지키는 선거를 통한 광복회 명예 회복과 위상 제고를 부탁했다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상 KUMC-TV 이승주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에 대한 소식입니다. 노인의 보행 속도는 근감소증과 노화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년기에 적절한 보행 속도를 유지하는 데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보행 속도가 건강에 가장 이상적인 것일까요? 다보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용 교수가 참여한 국제연구팀이 노인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The Journals of Gerontology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체질량지수 BMI가 낮고 인지기능이 좋은 노인일수록 평상시 걸음걸이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6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나이지리아, 탄자니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6,472명을 대상으로 보행 속도와 BMI, 인지기능 등과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 전체 대상자의 보행 속도는 0.611.06m/s로 이 중 한국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가 1.06m/s로 가장 빨랐습니다. 1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노인은 약 64m를 이동하는 셈입니다. 보통 근감소증이나 노화를 평가할 때 느린 보행 속도의 국제 기준이 0.8m/s인데 비해 국제 기준 1분 기준 48m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노인의 보행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보행 속도가 빠른 노인일수록 BMI가 정상에 가까웠으며 인지기능도 좋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기용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행 속도가 건강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년기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라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보행 속도를 평소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노년기에 접어들어 보행 속도가 느려졌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아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이은주 교수 연구팀이 2018년 국제학술지 임상노화연구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평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3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느리게 걷는 노인일수록 건강 악화 위험도가 높아지는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에서 남자 노인 중 하위 4분의 1의 보행 속도는 1초에 0.663m였고 여자 노인들은 1초에 0.545m였습니다. 이는 1분 동안의 이동 거리가 남자 노인은 약 40m, 여자 노인은 약 32m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연구팀은 이처럼 느리게 걷는 노인들의 사망과 요양병원 입원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의 견조, 각각 2.5배, 1.59배 높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평소 천천히 걷기보다는 주변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게 걷는 속도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만성질환자의 경우 숨이 찰 때까지 운동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환자 자신의 최대 운동치의 60에서 70% 범위에서 적절한 걸음걸이 속도를 꾸준히 유지하며 걸어야 한다고 연구팀은 조언했습니다. 이상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다음은 LA 한인타운에서 거행된 소식입니다. 제43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LA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주최로 LA 한국교육원 정실관에서 많은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많은 단체장과 일반인들은 희생자들을 기리며 5월 정신의 의미를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김철웅 LA 5.18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하여 국민 의례식순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5.18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올렸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합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김용환 LA 총영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5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환 LA 총영사입니다.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찬열 LA 5.18 기념사업회장은 추모사에서 역사는 반발짝씩 진전해 간다고 한다. 광주 시민의 위대한 항쟁 정신은 이제 세계인의 귀감이 되어간다고 전제한 후 항쟁 기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광주를 배우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현장을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기억과 망각 사이의 투쟁이라고 했다. 기억하는 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광주 정신이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찬열 5.18 기념사업 회장 말입니다. 역사는 반발짝씩 진전해 간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의 위대한 항쟁 정신은 이제 세계인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항쟁 기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광주를 배우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현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과 망각 사이의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나쁜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어 기념축사에는 이승우 민주평통 LA협의회장은 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저항이라고 밝히셨고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광주 주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승우 민주평통 LA 협회장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는 저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3년 전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광주의 민주 열사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어 김용현 한민족평화연구소장은 추모사에서 광주항쟁은 기억으로 끝나면 안 된다.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2018년 5월 아시아 인권위원회와 5.18 기념재단은 아시아 인권헌장의 부속 문건으로 정의권, 평화권, 문화권에 대한 아시아 선언을 채택한 사실을 전제한 후 43년 전 인권과 민주주의가 침해당하는 곳에 투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광주 희생자들의 숭고함을 표했습니다. 김용현 평화연구소장입니다. 1년 중 364일을 내내 다른 생각을 하다가 우르르 광주로 내려간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친일 세력, 공안 세력, 냉전 세력들이 5.18 정신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43년 전 인권과 민주주의가 침해당하는 곳에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투사들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전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이었던 최석호 전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이 캘리포니아주의 기념일로 정했던 뒷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마침 가주 하원 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에는 제가 발의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HR 120이라는 결의문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단합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단합해서 힘을 내고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어서 정찬열 LA 5.18 기념사업회장은 정성업 5.18 기념재단 LA 상임대표에게 공로패를 그리고 5.18 당시 민주투쟁위원장이었으며 김종배 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제1부 기념식이 끝난 후 곧 이어 주제 강연에서는 LA 5.18 기념식 준비위원장인 사임원 양 회장의 5.18 당시에 자신이 받았던 느낌을 전했습니다. 사임원 양 위원장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잊혀지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서 역사의 뒤안길로 5.18도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실은 있는 것인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찾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인지 많이 뒤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43년을 뒤돌아보면서 용기 있게 살지 못한 삶을 항상 자책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5.18 당시 도청에서 김종배 동지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마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그 참혹함을 미루어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희 한 선배가 제가 공황장애를 20년째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약도 여러 가지 약을 구해줬던 선배가 제 앞에 앉아 계시네요. 그 참혹했던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어찌 다 잊고 살겠습니까? 이어서 5.18 당시 민주투쟁위원장이었으며 현재는 민생실천 시민연대 고문인 김종배 전 국회의원의 80년 5월 열흘의 기억 주제로 본인이 겪었던 그 당시의 현장 모습을 생생한 모습으로 전하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상 김진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탁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잘 아시겠지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